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좀 가벼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세무사님, 아니, 제가 세무사님 찾아뵙기 전에 한 세 군데 세금을 다 뽑아봤는데, 아니, 세금이 다 틀려요. 왜 도대체 세금이 왜 세무사마다 다 다른가요? 세금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뽑았는데 그 세 분이랑 세금이 또 틀린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이제 이런 답답함이 있으실 텐데 도대체 왜 세무사마다 양도세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가볍게 한번 좀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양도세 계산 구조에서 먼저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계산 구조 말고 어떤 판단에 있어서 세금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면 너무 내용이 광범위해지니까 일단은 계산 구조 내에서 세무사마다 왜 틀려질 수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대표적인 경우는 취득가액 때문에 세금이 틀려집니다. 저희가 취득 계약서라는 것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세 종류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운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뭐 환산가액이라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경우는 본인들이 또 다시 작성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한테 좀 유리하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까지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걸 쓰냐에 따라서 세금이 좀 틀려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부분에서 뭐 취등록세랑 등기비용 중개수수료는 별거 없지만 동일하겠지만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 뭐 타일 공사를 했다 이랬을 때 물론 법에서는 그런 거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금액이 크고 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치도 좀 증가시킨 아파트 가격 증가시키는데도 조금 일조를 하고 이랬다면 이거 한번 그냥 넣어보시죠. 한번 그래도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보시죠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법에서 열거한 것만 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 이런 거 안 되지만 장판이 좀 말이 장판이 이제 바닥 공사를 크게 했다 그러면 이게 바닥 공사로 해서 또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배도 내벽 공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돈이 크게 들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어떤 세무사님들은 안 된다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세무사님들은 그래도 한번 넣어봅시다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데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공제를 해주죠. 이건 뭐 연수에 따라 해주는 거니까 뭐 달라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저희가 간혹 세금을 뽑을 때 보면 이게 재건축 관련해서는요. 중간에 추가 분담금을 낸 이후부터는 장기 보유 공제 시점이 추가 분담금 부분부터는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따지는데요. 이게 또 계산을 또 빨리빨리 이렇게 뽑다 보면 여기서 또 실수를 간혹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이거 1년에 250만원 한 번만 빼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틀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지만 저희가 한 건을 미리 팔고 저희한테 이제 두 번째 건 팔고 나서 오셨을 때 저희는 이거를 합산을 해서 처음에 250 뺐지만 합산을 해서 250 공제 빼고 다시 기존에 냈던 세금을 정산할 거냐 아니면 그냥 250 넣고 그냥 신고 넣고 내년 5월 달에 합산 신고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과 관련해서도 나는 중과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중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이 세율 이 어떻게 보면 이 계산하는 구조 내에서도요 다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거 취득가액과 관련해서 세무사마다 조금 틀려질 수 있는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취득가액 때문에 양도세 세금이 차이가 나는 사례인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양도가액은 5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취득가액은 이 취득계약서가 세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즉 실제계약서, 이 실제계약서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또는 그 과거니까 뭐 이제 그냥 중개인 이런 분들이 작성한 진짜 계약서를 말하는 거고요. 누가 봐도 진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아주 옛날 그냥 누런 종이 그런 봉투에서 꺼내서 보면 아주 뭐 기름종이처럼 얇고 아주 그 뭐죠, 잉크도 다 마르고 해서 누가 봐도 옛날 계약서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실제 계약서 없다고 그래가지고 실제 계약서 다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요즘 계약서에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많이들 걸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옛날 계약서면 옛날 계약서 양식들이 다 있는데 뭐 2018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한 그 찍은 제작한 그런 계약서에다가 작성하면은 그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실제 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문서, 땅문서, 즉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죠. 거기에 붙어있는 계약서는 대체로 법무사무소에서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취등록세용으로 시군구청에 검인을 받는 계약서고, 그 다음에 완전 실거래 제도가 2007년도, 그 다음에 2006년도 말에는 등기부에 금액이 그 찍히기 전에는, 즉 2000년도부터 2005년 사이에 많이 이런 그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체로 공시지가 금액으로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계약서가 1억이다. 근데 공시지가가 3천이다 그러면 이 검인계약서에는 취등록세를 가장 작게 내는 금액인 3천만 원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 계약서도 없고 권리증도 분실했고 이러면은 양도세 계산하려면 취득가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취득가액을 저희가 이제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산 취득금액, 즉 환산금액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로 실제 계약서나 이런 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양도시 공시지가, 취득시 공시지가 그 비율로 취득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도시 공시지가는 3억이고 취득시 공시지가는 3천만 원이면 10배 떼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10배를 5억 원을 10배로 나눠줘서 5천만 원을 적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이제 그 실제 계약서가 있으면 실제 계약서를 넣으면 될 것인데, 만약에 이제 실제 계약서가 없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면, 그 전에 이 5억 원과 각각의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세금을 다 제가 한번 구해봤어요. 양도 금액은 5억 원이라고 해놓고 취득가액 실제 계약서로 1억일 때 그럼 세금이 한 9,400 나오고요. 만약에 실제 계약서가 없다, 그래서 권리증에 있는 계약서로 했다, 3천으로 했다 그러면 1억 1,5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두 개 계약서가 다 없을 때는 환산가액으로 해서 그 10배 떼었으면 그 5억 원에 그 10으로 나눠주면 5천만 원이 취득금액이 돼서 한 1억 900,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고객분께서 아유 제가 이 실제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분실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저희한테 했을 때 그 세무사마다 또 판단을 좀 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틀리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실제 계약서가 없다고 했을 때요. 즉 검인 계약서는 있는 상태, 권리증은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실제 그럼 1억 주고 사셨으면 그 옛날 통장에 1억이 지출된 그 근거가 있나요? 뭐 계좌이체를 했거나 아니면 현금을 뺐거나 그 계약일 그 시점에 1억이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를 꼭 물어보죠. 그래서 예, 그거 그렇잖아도 찾아봤는데 그 1억 원치 나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 때 그 좀 기억을 더듬어서 사실 확인서를 좀 써보시죠. 저희가 그래서 써서 그걸로 한번 이 금융기록과 더불어서 한번 일단은 뭐 꼭 100% 된다고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렇게 소명을 해보시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1억짜리 계약서 넣어도 상대방은 10년이 지나서 제척기간이 지나서 아무 피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가 통장 1억을 나간 걸 근거로 한번 내용 증명을 보내시죠. 한번
보내서 우리 그때 1억에 그 주고 그 매매한 거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보내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적극적으로 실제 계약서가 없지만 이분 사정을 고려해서 1억 원을 적극적으로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세무사님은 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실제 계약서가 없대요. 그러면 권리증은 그 권리증은 있으세요? 그래서 예, 권리증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증이 3천만 원 있단 말이죠. 아, 그러면 뭐 실제 계약서 없으면 이 권리증으로 가셔야죠. 예. 뭐 계약서 다시 쓰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권리증으로 가는 세무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권리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무사님은 실제 계약서는 없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 권리증도 분실한 걸로 해서 한번 세금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환산가액이 유리하면 뭐 이걸로 그 한번 이거 분실했다고 하고 이걸로 가는 방향으로 하시죠 라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지금 실제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접근 방식을 세 가지로 그 세무사마다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의 어떤 그동안의 뭐 경험이랄지 아니면 그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거를 그 납세자 편의에서 생각을 하냐 아니면 그냥 뭐 경우에 따라서 좀 쉽게 가냐 이제 요런 차이 때문에도 세금이 그 틀려질 수가 있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겠죠. 이제 세법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한데 이걸로 이 우리 그 복잡 다변하게 변하는 이 현실 상황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딱딱하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어떤 선택 규정을 이렇게 뒀습니다. 실제 계약서 있으면 이걸로 써라. 만약에 실제 계약서 없으면 뭐 그 환산가액을 써라.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 선택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 규정들을 세무사가 결국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 세금을 이렇게 뽑아주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좀 틀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수적으로 세금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그분처럼 저한테 오기 전에 3명을 만났는데 세금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예전에 그 경험상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실제 계약서를 넣으면 세금이 예를 들어서 9,465만 5천 원이 나오는데 그 초창기 때는 아주 그 열심히여가지고 이론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계산해야지 하고선 이렇게 해줬는데 막상 봤더니 한 그 몇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많아져요. 그러면 이 몇만 원 많아진 거 가지고 엄청 욕을 얻어먹습니다. 예. 뭐 몇십만 원 많아짐도 그렇고 아니 세무사가 전문가가 이거 세금을 또 정확히 계산 못하냐 하면서 엄청 그 저희한테 이제 좀 그 면박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님들이 이제 이거 그냥 보수적으로 얘기하자 라고 또 세금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9,465만 5천원 나오면 그냥 9,500 나오네요. 아니면 그냥 1억 좀 덜 나오네. 1억 그냥 언저리 나옵니다. 예. 뭐 아니면 뭐 9,600 정도 나오네요.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고 세금을 9,465만 5천 원짜리를 뽑아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아유, 저번에 1억 나온다고 하셨는데, 아유, 9,465만 원 나왔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했다가 세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저희가 욕을 얻어먹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세금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건 뭐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하여튼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 3번도 의외로 많은데요. 저희한테 어떤 분이 오셔서 세무사님 다른 데 갔더니 그 양도세가 8,600 나온다고 하는데 왜 세무사님만 자꾸 9,400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세무사님한테 그게 양도세랑 주민세까지 지방소득세까지 다 합한 세금인지 아니면 양도세만 말씀하신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갔다 와서 그러죠. 아유 세무사님 그 주민세는 말 안 한 거래요. 어차피 주민세는 양도세 꼭 10% 붙는 거라 그냥 의뢰 붙는 거라 그냥 양도세만 말씀하셨대요. 아니 우리는 총 부담하는
금액을 말씀해야지 이 뭐 양도세만 딸랑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양도세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지방 소득세까지 같이 말씀한 건지도 좀 물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선택이나 세무사님 성향에 따라서 하는 거고, 4번은 말 그대로 판단 실수 때문에 세금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 판단 실수 때문에. 그래서 요즘처럼 세금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 경우는 보통 이제 한 그 뭐 몇 분, 한 세 분이나 이렇게 세무사님들 그 얘기를 들어보고 되게 어느 정도 일치할 때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이런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세무사들마다 세금이 좀 틀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취득가액과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간혹 종합소득세에서도 아니 저쪽에서는 소득세 얼마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세무사님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또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득세라는 것이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 비용과 관련해서 좀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5월 달에 여러 증빙들을 가져옵니다. 카드 쓴 내역을 쫙 가져오는데 봤더니 아유 이거는 가사용인지 아니면은 사업용인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주 100% 그냥 아유 그래 다 넣어주자, 에이 뭐 사업 관련서 있겠지,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그 소극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업 같은 경우는 임대 건물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경비로 넣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이 임대를 하기 놓기 위해서 이분도 뭐 여러 돌아다니고 뭐 식사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에이, 이런 것도 좀 넣어주자라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넣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세무사님들도 있고, 아 이거는 그래도 넣을 수 있지 않나, 아, 여기 임대 호실도 많은데 이런 거 다 하려면 뭐 부동산도 돌아다녀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차도 운전해야 되니까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용을 그 추정 치료할 거냐 아니면 간편 장부로 할 거냐 복식 장부로 할 거냐, 이런 어떤 그 경비를 어떤 식으로 넣을 거냐에 따라서도 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세무사님의 어떤 능력 여하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 세무사님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다양한 선택 규정에서 어떤 거를 쓰는 게 좀 이분 입장에서 나을 거라고 하는 그동안의 세무사님의 어떤 경험, 판단에 의해서 세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 예, 요런 거. 요게 그러니까 세금은 쫙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다양한 규정 때문에 좀 다양하게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무사의 어떤 경험이나 판단도 중요하겠죠. 예,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